도와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도와주세요. 새벽 6시 텅 빈 지하철역에서 여자가 소리쳤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진 노인 앞에서 사람들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고 전 재산 3만 원에 카드까지 다 써버렸죠. 하지만 다음날 저를 기다린 건 충격적인 해고 통보. 그리고 일주일 뒤 센터 앞에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한 그 노인이 누구인지.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6시 야간 근무를 마친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 3만 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항암제 구입 비용이 200만 원인데 카드값도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급여일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은 적막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반대편 승강장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응급구조사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려 멀찌감치 물러서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없었습니다. 맥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즉시 CPR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제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떨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AED 가져다 주세요. 누군가 벽에 붙은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인의 옷을 벗기고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기계 음성이 울렸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잠시 후 충격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7분 정도 걸린대요. 7분. 너무 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노인의 호흡이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제 손목이 저리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미약한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보호자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구조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노인을 받았습니다. 주치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분이에요. 신분증은요?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그때 행정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0만 원. 제 통장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에 3만 원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 22만 원도 모두 뽑았습니다. 25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겠습니다. 행정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임지신다고요? 보호자도 아니신데? 네. 제가 책임집니다. 지금 수술하세요. 저는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강민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통장 잔고 0원, 카드 한도도 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 항암제는 어떻게 구하나? 다음 달 카드값은 또 어떻게 내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대기실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구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어제 그 노인분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센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동료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서 씨, 이거. 게시판에는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응급센터 인력 재편 공지. 제 눈이 그 글자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 그리고 맨 위에 적힌 이름. 강민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조조정이라니? 김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본부장님이 직접 붙이셨어요. 해고 사유란을 받습니다. 무단 근무 이탈 후 개인 활동.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무단 이탈이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응급 상황이었다고요. 민서 씨, 목소리 낮춰요. 본부장님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민서, 내 방으로 와. 차승훈 본부장이었습니다. 반들반들한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본부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승훈이 비웃었습니다. 영웅 놀이 재미있었나? 본부장님, 저는 응급구조사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센터 방침 알지? 근무 시간 외 개인 활동 금지. 너 때문에 우리 센터 이미지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이미지요? 사람 목숨보다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차승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강민서, 내가 예전에 한 짓 잊은 줄 알아? 환자 뺑뺑이 제보했던 거 말이야. 1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센터의 불법 환자 이송 계약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돈 많은 병원으로만 실어 나르는 비리였습니다. 그 일로 센터는 조사를 받았고 차승우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넘어간 게 다행인 줄 알아. 이번엔 내가 가만 안 있어. 본부장님, 이건 부당해요. 부당? 법적으로 문제 없어. 서류는 이미 본사에 제출됐고 이의에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까. 저는 본부장실을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김대리와 박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면 안 될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본부장한테 찍히면 여러분도 위험해요. 미안해요, 민서 씨. 우리도 가족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이었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준이에게는 제 직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오빠 할아버지가 깨어나셨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근데 할아버지가 자꾸 그러세요. 자기를 살린 사람을 꼭 찾아야 한다고. 그분께 보답하고 싶으시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를 살린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CCTV도 확인했는데 얼굴이 잘 안 나왔대요. 병원 기록에는 강민서라는 이름만 있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서요? 네. 흔한 이름이라 찾기 힘들대요. 혹시 오빠 그날 새벽에 뭐 하셨어요? 저요? 집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너무 찾고 싶어 하셔서 그분이 보증금도 대신 내주셨대요. 300만 원이나.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희 씨, 응? 아니에요. 할아버지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게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구한 노인이 준이의 할아버지였다니. 그리고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숨긴 것도, 지금 해고당한 것도.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0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다음 주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응급구조사.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직장을 잃어도 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민서야 왔니? 네, 엄마. 식사하셨어요? 죽 조금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왔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건설 박철민 회장, 새벽 지하철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구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민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했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철민, 대한건설 회장, 준이의 할아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이었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요? 응, 지금 보고 있어. 할아버지가 깨어나셨는데 자꾸 은인을 찾으신대요. 병원 측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준대요. 그래. 할아버지가 엄청 고집부리세요. 꼭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으시대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희 씨, 응? 아니, 할아버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건가요?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박철민 회장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VIP 병동 앞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디가드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박철민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VIP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보증금 낸 사람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민서라는 이름뿐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응급센터 소속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차승훈 본부장이요? 알겠습니다. 그쪽도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차승훈.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철민 회장과 차승훈이 무슨 관계일까요? 비서가 사라지고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대한건설 박철민 회장 가족관계.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조카 사위 차승훈. 응급의료센터 본부장으로 재직 중.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차승훈은 박철민 회장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센터 본부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비리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가 박철민 회장의 친척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환자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승훈은 그때부터 저를 원수처럼 여겼던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 오빠 자고 있었어요? 준이었습니다. 아니, 안 자고 있었어. 내일 시간 돼요?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해서.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응, 괜찮아. 고마워요. 요즘 할아버지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은인 찾는다고 난리예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희 씨, 응? 나중에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 무슨 얘기인데? 궁금하네. 만나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이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제 직업도, 박철민 회장을 구한 사람이 저라는 것도, 그리고 해고당한 것도. 하지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준이는 저를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라며 떠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 순간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박철민 회장, 응급센터 대대적 조사 지시. 생명의 은인 찾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승훈의 비리도 드러날 겁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센터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해고 이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정팀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강민서 씨, 이미 본사에 제출된 건데요.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CCTV 기록이랑 119 출동 기록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는데 김대리가 쫓아왔습니다. 민서 씨, 잠깐만요. 왜요? 김대리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부장이 어제부터 이상해요. 자꾸 전화 받으면서 긴장하고. 무슨 전화요? 모르겠어요. 근데 박철민 회장 이름이 들렸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이요? 네. 본부장이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뭔가 조사받는 것 같던데. 박철민 회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서 씨 맞으십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건설 비서실 이상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강민서 씨를 찾고 계십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를요? 네. 새벽에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 맞으시죠? 어떻게?
응급센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납부자와 책임 서명이 모두 강민서 씨로 되어 있더군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요? 오늘 오후 2시 회장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박철민 회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차승훈의 조카 사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오후 2시 대한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6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서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5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쪽 커다란 책상 뒤에 박철민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이 아닌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시게. 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린 젊은이로군. 네, 회장님.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철민 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응급구조사라고 들었네. 네. 그런데 왜 신분을 숨겼나?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네에 대해 조사했네. 제 이력서와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성실한 직원이더군. 그런데 1년 전 내부 고발을 했다고? 네. 환자 뺑뺑이 비리. 그걸 신고한 게 자네였어. 맞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비리의 중심에 차승훈이 있었지? 네. 그리고 그 일로 자네가 미움을 샀고 결국 해고당했어.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다 알고 계셨군요. 내 조카 사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했네. 박철민 회장이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환자 이송 리베이트, 장비 구매비 횡령, 의료 인력 감축 계획. 이게 다 뭔가? 그건 내 이름을 믿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어. 환자들의 생명을 돈벌이로 본 거야. 박철민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강민서, 자네는 옳은 일을 했네. 그런데 그 대가로 일자리를 잃었어.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있나? 어머니 병원비도 있다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보답할 방법을 찾고 있었네. 자네 어머니 치료비는 내가 되겠네. 아닙니다, 회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왜? 목숨을 살려준 은혜인데. 저는 대가를 바라고 구한 게 아닙니다. 박철민 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요즘 드물지. 좋네, 마음에 들어.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승훈 본부장이 대기 중입니다. 박철민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차승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서, 내가 여기 왜? 박철민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승훈아, 앉게. 회장님, 이게 무슨... 이 친구가 바로 내 목숨을 살린 은인이네. 차승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승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승훈아, 앉으라고 했네. 회장님, 저는... 앉아. 차승훈이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서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차승훈이 서류를 받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자네가 지난 3년 동안 저질러온 비리 목록이네. 리베이트, 횡령, 환자 학대. 이 모든 게 내 이름을 믿고 한 짓이지?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증거가 다 있네. 박철민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강민서, 이 친구가 자네를 해고한 이유가 뭔지 아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입니다. 맞네. 자네가 비리를 신고했으니까 정의로운 일을 한 대가로 일자리를 빼앗긴 거야. 차승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강민서가 먼저. 닥치게. 박철민 회장의 목소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응급센터로 가겠네. 내가 직접 정리하겠어. 회장님, 제발. 나가보게. 차승우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강민서, 내일 센터로 같이 가세. 네. 자네 복직시키겠네. 그리고 승진도. 회장님, 그건 사양하지 말게. 이건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차승훈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강민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본부장님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의 협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길 끝에서 차량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5대, 6대, 10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재벌 온 거 아니야? 차들이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차에서 박철민 회장이 내렸습니다. 고급 정장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박철민 회장 아니야? 대한건설 회장이잖아. 왜 여기 온 거지?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가세. 우리는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승훈이 본부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박철민 회장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회의실로 가세. 긴급 이사회다. 이사회요? 모든 임원 소집하게. 지금 당장. 20분 후 회의실에는 센터의 모든 임원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네. 비서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환자 이송 리베이트 계약서, 장비 구매 영수증, 횡령 증거.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박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건가? 생명을 담보로 장사한 건가? 차승훈이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자네 통장 내역도 다 확인했네. 3년간 2억 원이 들어왔더군.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억 원이요? 그게 다 리베이트였어? 차승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박철민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회 표결에 붙이겠네. 차승훈 본부장 즉각 해임. 찬성하는 분? 모든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승훈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경찰 조사도 받게 될 거야. 각오하게. 보안 요원들이 차승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강민서, 앞으로 나오게.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친구는 정의를 위해 싸웠네. 그 대가로 부당하게 해고당했어. 오늘부터 복직이고 응급교육팀장으로 발령하겠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김대리와 동료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본부장님한테 당할 일 없겠네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이었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가 응급센터 갔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봤어. 오빠도 거기 계세요? 혹시 프리랜서 일로 거기 간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곳에 있어. 그렇구나.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일도 있고 오빠한테 할 얘기도 있어요. 나도 할 얘기가 있어. 그럼 6시에 만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준이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준이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준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이 씨. 준이가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왔어요? 앉아요.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일로 힘드셨죠? 네. 오늘 응급센터에 가셨는데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비리 적발하고 본부장 해고시키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은인을 찾았다고. 그분 덕분에 응급센터도 정리할 수 있었대요. 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 그 은인이 누군지 아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 강민서라는 응급구조사래요. 할아버지가 엄청 고마워하세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 씨, 사실은 그때 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네, 지금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으로 오래요. 은인분을 집에 초대하셨대요. 같이 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이 씨, 저기, 빨리 가요. 할아버지가 기다리세요. 박철민 회장 저택.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과 3층짜리 저택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준이야, 왔구나. 네, 할아버지. 박철민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강민서 왔군. 준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오빠를 아세요? 아니, 이 친구가. 박철민 회장이 웃었습니다. 준이야, 이 친구가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야. 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 지하철역에서 나를 살린 사람이 바로 강민서야. 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가요? 준이 씨,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오빠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응급구조사예요. 준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숨긴 거예요? 나는 재벌가랑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망했어요, 오빠. 박철민 회장이 나섰습니다. 준이야, 기다려라. 이 친구 얘기를 들어봐. 할아버지도 오빠 편이세요?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 친구는 내 목숨을 살렸어.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었는데 전부 털어서 날 구했단다. 준이가 멈췄습니다. 3만 원이요? 그래. 보증금 3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할 뻔했어. 이 친구가 카드 한도까지 다 써서 날 살렸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직장에서 해고당했어. 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해고요? 박철민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1년 전에도 환자 비리를 신고했단다. 그게 내 조카 사위 차승훈이었고, 그래서 복수로 해고당한 거야. 오빠가 그런 일을. 준이야, 이 친구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해줘. 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했어요? 정말이야. 말했어야 했는데. 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오빠.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이 씨, 오빠는 할아버지 목숨을 살렸어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요. 안 할게요. 박철민 회장이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 식사하자. 준비해뒀어. 저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강민서,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그리고 자네 덕분에 응급센터도 바로잡았어.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지. 자네 어머니 일도 내가 돕겠네. 회장님, 그건 사양하지 말게. 생명의 은혜는 갚아야지. 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암 투병 중이야. 왜 말 안 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걱정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이가 정원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 앞으로는 뭐든지 솔직하게 말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약속할게. 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빠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다행이네.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저는 밤하늘을 봤습니다. 3만 원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거짓말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응급교육팀장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 사무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김 대리가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팀장이라고 부르니까 어색하네요. 이제 익숙해지셔야죠. 그때 비서가 전화를 연결해 줬습니다. 강 팀장님, 박철민 회장님 전화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강민서, 시간 되나?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게. 준이도 있을 거야. 가족 식사 자리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 식사요? 그래. 자네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전화를 끊고 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이 씨, 오늘 저녁 할아버지 댁에서 식사한대요. 알아요. 할아버지가 특별한 날이래요. 정장 입고 오래요. 무슨 특별한 날인데요? 비밀이래요. 오면 알 수 있대요.
저녁 7시.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박철민 회장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집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강민서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우아한 옷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왔습니다. 옥에 앉으세.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분은 내 아내 이순자야. 준이 할머니시지. 처음 뵙겠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소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손녀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가 내려왔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를 곧게 올리고 화장도 했습니다. 준이 씨. 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빠 왔어요? 박철민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식당으로 가세. 식당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특별했습니다.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네.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강민서, 자네는 내 목숨을 살렸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지. 자네는 정의롭고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박철민 회장이 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지. 준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 준이야, 이 친구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지 나는 알아. 직업을 숨긴 건 잘못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어. 박철민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강민서, 우리 준이를 부탁하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은 자네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여사가 준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준이야,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내가 가져. 준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빛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에게 주는 거란다. 너희 둘 결혼하면 민서한테 줘. 준이가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준이를 봤습니다. 준이도 저를 봤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웃었습니다. 내년 봄쯤 결혼식 올리면 되겠지? 회장님, 저희가 아직 이르다고? 천천히 해도 되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네를 사위로 생각한다는 거야. 식사가 끝나고 준이와 정원을 걸었습니다. 오빠 믿어져요?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게요. 저는 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꿈만 같아. 할아버지가 오빠를 정말 좋아하세요. 할머니도요. 나도 좋으신 분들이야. 준이가 멈춰 섰습니다. 오빠, 하나만 약속해요. 뭔데?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요. 혼자 견디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치료도 같이 책임질게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준희 씨. 울지 마요. 오빠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앞에서만 약해져요. 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됐어요. 나한테만 약해도 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 여자친구 가족이 엄마 치료비를 돕겠대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그럴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해? 엄마, 그분들이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팀장이 됐어요. 월급도 올랐고요. 팀장? 네. 제가 한 일을 인정받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3만 원으로 시작된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짓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응급교육팀을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신입구조사 교육, 시민 CPR 강습, 응급 매뉴얼 개선 작업까지 보람찬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도 순조로웠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최고의 병원을 소개해 주셨고 어머니는 차츰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민서야, 오늘 준이 만나지? 네, 엄마. 저녁에 만나요. 좋은 여자 만났구나. 엄마가 봐도 착한 애야. 저도 알아요. 결혼식은 언제 하려고? 다음 달이요. 엄마도 그때까지 더 건강해지셔야 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결혼식에 빠질 수 있나? 다음 달.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가을날. 저희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야외 정원 결혼식이었습니다. 박철민 회장 저택 정원에 하얀 의자들이 놓였고 단풍나무 아래에 예식장이 꾸며졌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센터 동료들, 준이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양가 가족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준이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준이의 팔을 잡고 걸어오셨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준이의 손을 제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잘 부탁하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약을 마치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에게 축사가 있겠습니다. 신부 할아버지이신 박철민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철민 회장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신랑 강민서는 제 목숨을 살린 은인입니다. 6개월 전 새벽 지하철역에서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저를 구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친구 통장엔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3만 원을 모두 쓰고 카드 한도까지 털어서 저를 살렸습니다. 박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3만 원도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진심은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하객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서, 자네는 내 손녀를 지켜줄 훌륭한 사위야. 그리고 이 결혼은 3만 원짜리 선행이 만든 기적이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해줬습니다. 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멋진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김대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서 씨, 아니 이제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센터에서 해고 통보받았을 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도 꿈만 같아요. 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요.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준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어머니,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너무 착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와 준이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당연하지. 당신 덕분이야. 저도요. 오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6개월 전 새벽 지하철역. 그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3만 원을 쓸 것인가, 지나칠 것인가.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응급구조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팀장님,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즉시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혈, 기도 확보, 바이탈 체크. 119 도착까지 5분입니다. 알았어. 계속 압박. 환자의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살아야 돼. 환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래, 버텨. 조금만 버텨.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팀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제 일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힘들었어요? 괜찮아. 환자 살렸어. 역시 우리 오빠. 저는 준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이 씨. 당신이 있어서. 저야말로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3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 그것은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이야기였습니다.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응급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 그것이 제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